자, 본문은 빠르게 한번 봤던 거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거 일단 첫 번째 인식론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토대론 나온다고 했어요. 맞죠? 자, 그래서 인식론의 내용은 어떤 거였습니까? 인식론에서 주요 관심사는 명제적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인식론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명제적 지식이야. 자, 그래서 명제적 지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인식 주체 S가 P를 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성립하는 경우에 이때 명제 P를 가리키는데, 인식론에서의 지식은 전통적으로 정당화가 되는 참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제적 지식이라고 하는 건 내가 무언가를 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명제적 지식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성립하려면 명제 P가 필요하고, 이 명제 P는 전통적으로 뭐여야만 해? 정당화되는 참인 믿음이어야만 해요. 왜냐면 인식 주체가 P를 안다라고 할 때 S는 뭘 믿어야 되기 때문에 P라고 하는 명제가 참이라는 걸 믿어야 되기 때문이야. 맞죠? 자, 그래서 정당화되는 참인 믿음이라고 설명이 됩니다. 지식에 대한 인식론에서 전통적 설명에 따르면 지식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이 그래서 충족해야 되는 거죠. 자, 일단 첫 번째는 P는 참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S는 P를 뭐 해야 돼?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믿기만 하면 안 돼. 뭐까지 필요해? S가 P를 믿음에 있어서 인식적인 정당성을 필요로 해.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왔다 뒷면이 나왔다에 따라서 내가 얘를 믿으면 안 되는 거야. 정당성을 가져야 돼. 특히 세 번째 조건이었던 이 인식적 정당성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다?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거야. 왜? 그걸 어떻게 믿을 건데? 그 다음에 그게 정당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건데? 에 문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인식론의 관점은 인식적 정당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자, 왜냐면 인식적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진리 개연적이어야 된단 말이야. 인식론에 따르면. 그래서 다시 말하면 P는 적절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추론의 바탕을 둔 믿음이어야 되는데, 장미는 빨갛다와 같이 일상적인 믿음은 추론의 과정 없이 그냥 지각에 의한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적으로 구성이 되는 거라 고 볼 수 있단 말이야. 따라서 추론의 바탕을 두지 않는 믿음들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과 이러한 믿음들에 대한 정당화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들의 해답을 제시해 준 게 바로 뭐였다? 토대론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토대론자들에 따르면 우리의 믿음 체계는 두 개의 층위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하면서, 하나는 추론의 과정에 매개 없이 직접적으로 형상화되는 그런 정당화되는 믿음으로 믿음 체계의 토대를 이루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초 믿음이라고 했어요. 기초 믿음은 정당화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추론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정당화가 됩니다. 저절로. 그거를 우리는 기초 믿음이라고 하고, 또 다른 믿음은 뭐냐? 그런 기초 믿음들로부터 정당화되는 믿음인 비기초 믿음입니다. 어떤 비기초 믿음이 있으면 그러한 비기초 믿음의 근거는 뭐다? 기초 믿음들로부터 오는 믿음을 비기초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토대론자들이 믿음을 두 개의 층위로 나누는 이유는 뭐 때문이었느냐? 자, 기초 믿음이 존재해야만 논증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기초 믿음이 없으면 계속 뭐가 생겨? 무한 후퇴 논증이라는 게 생긴다고 했어요. 어떤 믿음 A1이 정당화되었다고 가정하면 A1은 적절한 근거의 바탕을 추론을 둔 기반이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A1을 정당화시켜주는 적당한 근거를 적절한 근거를 뭘로 찾을 거야? A2로 찾으면 A2를 적절하게 만들어주는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는 또 어디에서 찾아야 돼? A3에서 찾아야 돼. 그래서 얘를 정당화시켜주려고 A2, A3 계속 끝도 없이 나아간단 말이야. 왜냐면 모든 지식들이 다 정당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이 후퇴 논증을 끝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다? 다른 믿음에 의존함이 없이 정당화되는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면 뭐가 되는 거야? 더 이상 A3, A4 내려갈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4가 기초 믿음이야. 예를 들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A1이 있어. 그리고 A2가 있어. A3가 있어. 자, A1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A2가 필요해. 가져와. 근데 A2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A3가 필요해. 가져와. 그래서 계속 가져오는데
A4는 예를 들어서 기초 믿음이야. 그러면 다른 걸 가져올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논증 끝이야. 얘로 인해 정당화되고 얘로 인해 정당화되고 얘로 인해 정당화되고 A1은 뭐가 된다? 참이 된다 라고 하는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그러한 이 A4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다? 다른 믿음에 의존함이 없는 믿음인 기초 믿음이라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토대론자들은 무한우퇴 논증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초 믿음이 있다고 주장했고요. 그들은 이와 함께 기초 믿음이 어떻게 정당화되는지도 설명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초 믿음이 정당화가 다른 것에 의존함이 없이 정당화가 된다고 한다면 그 근거도 설명을 해줘야 돼, 토대론자들 입장에서. 그래서 그 토대론자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근거에 의거하지 않고 지각에 의한 정당화. 지각에 의한 정당화. 자신의 심리 상태나 정신의 움직임을 내면적으로 파악하는 것에 의해서 정당화가 가능하다고 봤죠. 지각에 의한 정당화는 뭐야? 이 사람들 관점에서는 얘가 빨갛게 보여. 그건 우리가 지각이라고 했습니다. 빨갛다는 지각이 아니라고 했어, 지난번에. 기억나죠? 이 대상이 빨갛다고 얘기하는 건 지각이 아니야. 저 대상이 빨갛게 보인다가 지각이야. 자, 이 대상이 빨갛게 보인다고 지각했어. 이 지각을 바탕으로 내 머릿속에서 정당화해가지고 얘는 빨갛다라는 결론이 나왔어. 얘는 기초믿음이야. 이 관점에서는. 알겠죠? 이 관점에서 이거는 기초믿음이야. 지각에 의한 정당화가 된 겁니다. 다음, 심리상태나 정신의 움직임. 나는 지금 기쁘다 라고 얘기하면 이건 그냥 정당화가 된 거야. 다른 믿음에 의존하는 게 필요가 없어요. 딴 데서 정당화를 가져올 필요가 없어. 나는 그냥 기쁜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심리상태나 정신의 움직임을 내면적으로 파악하는 것에 의해서 정당화가 가능하다고 봤죠. 예컨대 나는 기쁘다는 심리상태에 의한 파악을 통해서 정당화. 이 대상은 빨갛다라고 하는 감각의 그 결론은 이 대상은 빨갛게 보인다에 의해서 정당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비개념적인 감각 경험이 이 기초믿음, 감각 경험이 기초 믿음을 정당화하는 까닭은 뭐뭐처럼 보인다, 뭐뭐처럼 들린다와 같은 수로는 외부 세계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자, 얘는 뭐에 해당한다? 감각 주체의 내면에 들어가 있는 경험적 내용에 해당한다는 거야. 경험이라서 뭐뭐처럼 보인다, 뭐뭐처럼 들린다, 내가 경험한 거야, 지각한 거. 자, 그래서 비개념적인 감각 경험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얘는 알아서 정당화가 된다는 거야. 이 관점에서 보자면, 자, 토대론자들은 다른 믿음에 의존하지 않는 믿음을 초석으로, 기초 믿음을 초석으로 선택하고 이를 토대로 다른 지식을 막 만들어내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초 믿음을 바탕으로 다른 이제 믿음들을 막 만들어내. 그러면 세상에 수많은 지식들이 생겨나는 거야. 이 세상에 생겨난 수많은 지식들은 뭘로부터 뻗어나온 거야? 기초 믿음으로부터 뻗어나온 거야 라고 본 거야. 자, 다음, 자, 토대론자들의 이러한 입장은 어떤 믿음이 기초 믿음이 되며 기초 믿음으로부터 어떻게 비기초 믿음이 정당화되는가를 두고 여러 입장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위로 올라가면 기초 믿음이랑 비기초 믿음이 있다까지야. 맞죠? 자, 그런데 여러 입장으로 나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뭐가 있다? 고전적 토대론이랑 최소 토대론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고전적 토대론 같은 경우에는 기초 믿음이 오류가 불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야? 저 대상은 빨갛게 보인다. 결론, 이 대상은 빨갛다 라고 할 때 그것이 오류가 불가능해야 된다는 거야. 고전적 토대론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야지 기초 믿음을 바탕으로 다른 걸 만들어내지. 자, 그 다음, 오직 연역 추론을 통해서만 결론이 참인 명제를 도출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이러하게 생긴 물건이다. 그래서 저 대상이 빨간 장미야, 빨간 사과야. 그러면 사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겨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명제가 있다고 칩시다. 걔가 참이고 걔가 기초 믿음이라고 쳐.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 대상을 봤는데 빨갛고 동그랗게 보여. 기초 믿음입니다. 맞죠?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과일은 사과. 빨갛고 동그랗게 보여.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 얘는 사과.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떠하게 생긴 그 과일, 그 다음에 이제 또 빨갛고 동그랗게 생겼다. 수많은 내가 기초 믿음들을 쫙 종합해. 그래서 이 종합한 기초 믿음을 바탕으로 뭐 어떤 결론을 낼 수 있어? 이것은 사과다라고 하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맞죠? 방금 내가 얘기했던 이 추론의 방식을 바로 뭐라고 하느냐? 연역 추론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명제들을 쭉 나열해가지고 결론을 만들어내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역 추론인데, 자, 우리가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고전적 토대론자들 입장에서는 뭘로 만들어낸다? 연역 추론을 통해서 지식을 만들어낸다 라고 봤던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된대요. 첫 번째 문제는 뭔데? 내 앞에 흰 종이가 있다와 같이 지각에 의한 경험으로 만들어진 믿음, 즉 물체에 대한 믿음은 조명에 따라서 종이가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것과 같이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종이가 원래 하얀색인데 조명이 빨간색이라서 내 눈에 빨갛게 보여. 그러면 이 대상은 빨갛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빨갛게 보인다는 맞아. 그러니까 지각은 맞지. 지각을 바탕으로 이 대상을 빨갛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틀린 거야. 맞죠? 자, 그러니까 지금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배제되어 있는 게 바로 뭐다? 이 고전적 토대론자들의 한계입니다. 맞죠? 고전적 토대론자들의 한계. 자, 대부분의 믿음이 물체에 대한 믿음이라는 점에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지금 생각하고 있다와 같은, 자, 대부분의 믿음이 물체에 대한 믿음이라는 점에서 나는 생각한다, 나는 지금 생각하고 있다와 같은 고전적 토대론에서의 오류 불가능한 믿음. 자, 다시 기초믿음. 기초믿음은 오류가 불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고전적 토대론자들의 입장이야. 자, 그래서 고전적 토대론자들의 입장에서 오류 불가능한 믿음을 자꾸 찾다 보면 뭐밖에 없어? 이렇게 내면에 있는 것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감각으로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건 다 어떤 가능성이 있어? 오류의 가능성이 있지. 맞죠? 자,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건 다 오류의 가능성이 있는데 오류의 가능성이 있는 걸 다 제외하고 기초 믿음을 찾으면 뭐밖에 없는 거야? 여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것들 바탕으로 지식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이런 것들은 전부 뭐에 해당하냐면 극히 일부의 특수한 믿음에 해당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극히 일부의 특수한 믿음들에 국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안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게 고전적 토대론의 첫 번째 문제고요. 자, 다음 두 번째 가지고 있는 고전적 토대론에 대한 문제는요, 물체에 대한 믿음이 오류 불가능한 믿음이라면, 자, 비개념적인 감각 경험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 면역적으로 도출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과학적 지식은 뭘로 도출됐다? 귀납적 방법으로 도출됐습니다. 맞죠? 1번 실험, 2번 실험, 3번 실험, 수많은 실험들을 통해서 결론을 얻어냈단 말이야. 자, 그래서 그 수많은 실험들이 각각의 사례들에 해당하고 사례를 바탕으로 일반적 결론을 이끌어내는 걸 우리는 귀납 추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과학적 믿음들이 전부 귀납적으로 정당화된다는 점이 두 번째 오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전적 토대론의 두 번째 한계가 바로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대부분 귀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는 지식의 적절한 토대를 구성하기 어렵게 만드는데,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등장한 입장이 바로 뭐다? 최소 토대론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최소 토대론은 그러면 뭘 인정하는데, 이 고전적 토대론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그냥 다 인정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물리적 대상에 대한 믿음을 허용하면서 기초 믿음은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인정. 이게 최소 토대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귀납적인 방식으로도 어떠한 지식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도 허용. 이게 최소 토대론이었습니다. 그냥 고전적 토대론이 가지고 있던 이제 그 문제점들을 그냥 다 인정하는 거야. 자, 그래서 최소 토대론은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고 귀납적 방식의 정당화를 허용함으로써 지식의 적절한 토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까지가 이제 토대론자들의 입장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는 토대론의 자체, 그러니까 최소 토대론이든 그 다음에 그 고전적 토대론이든 토대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 문단이었어. 맞죠? 자, 그래서 토대론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였는데, 토대론의 근본적인 관계는 바로 비개념적 감각 경험에 의한 정당화가 가능한 한가요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비개념적 감각 경험에 의한 정당화가 가능한가? 왜 그런데? 가령 이 대상은 빨갛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은 어디에서 왔어? 이 대상이 빨갛게 보인다라고 하는 감각에서 왔겠지. 얘는 감각이야. 얘는 믿음이야. 그렇죠? 이 대상은 빨갛다라고 하는 믿음, 이 대상은 빨갛게 보인다라고 하는 감각에 의해서 정당한 추론 관계가 성립되어야 된다 라고 보는 게 뭐야? 토대론자들의 입장이야. 맞죠? 자, 이 대상이 빨갛게 보인다가 참 거짓임을 알 수 있는 명제가 돼야 된단 말이야. 얘가.
참 거짓을 알 수 있는 명제가 돼야지 뭐가 돼? 얘가 참이야? 그럼 얘도 참이 될 수 있어. 가 될 거 아니야. 맞죠? 토대론자의 관점으로 보자면. 그런데 문제는 뭐야? 이 대상이 빨갛게 보인다라고 하는 건 참이나 거짓을 따질 수 없는 명제라는 거지. 맞죠? 자, 그래서 이 경험은 참 또는 거짓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개별적 경험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칸트는 내용 없는 사유는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 말에 따르자면 빨강에 대한 개념 없이 이 대상은 빨갛게 보이니까 이 대상은 빨갛다라고 하는 것은 참거짓을 판단할 수 없는 비개념적인 감각 경험으로 정당화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이 뭐라고 했어? 빨강이 그래서 뭔데? 빨강에 대한 정의가 안 내려져 있어서 이 대상은 빨갛게 보인다를 참거짓을 따질 수 없는 거야. 왜? 빨강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맞죠? 자, 그래서 이 대상은 빨갛게 보인다라고 하는 감각은 참거짓을 따질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믿음도 참거짓을 따질 수 없게 된다 라고 보는 게 지금 뭐야? 칸트의 입장에서 토대론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이러한 토대론의 근본적인 단계는 정함론이 등장하는 원인이 되었고 쭉 이렇게 나온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 그 문제들을 좀 봅시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부터 볼게요. 1번 문제가 지금 윗글에 A와 B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A는 이제 기초 믿음이고요. B는 비기초 믿음입니다. 맞죠? 선지에서. 자, 그래서 선지를 바탕으로 보자면 1번 선지. 토대론자들은 무한태 논증을 종결하기 위해서 기초 믿음이 있다고 보았다? 맞는 말이다. 그렇죠? 자, 다음 2번. 자, 비개념적인 감각 경험이 A를 정당화한다. 맞죠? 자, 그러니까 비개념적인 감각 경험이라고 하는 게 이 대상은 빨갛게 보인다와 같은 겁니다. 맞죠? 이 대상은 빨갛게 보인다와 같은 것이 뭘 정당화합니까? 이 대상은 빨갛다를 정당화합니다. 맞죠? 그리고 그것은 기초 믿음에 해당합니다. 자, 다음 B는 A에 의존한다. 비기초 믿음은 기초 믿음에 의존한다. 이거 아까 얘기했었다. 그쵸? 자, 맞는 말. 자, 다음 이 대상은 빨갛다는 B는 이 대상은 빨갛게 보인다는 그 A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문장이 좀 이상한데. 자, 이 대상은 빨갛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요. 맞죠? 자, 그래서 B는 이 대상은 빨갛게 보인다라고 하는 이제 이게 3번 선지가 좀 문장이 잘못되어 있죠. B는이 아니라 B애가 돼야 되겠죠. 이 대상과 빨갛다는 B애. 그 다음에 이 대상과 빨갛게 보인다라고 하는 건 A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고. 자, 그래서 3번 선지에 지금 여기 B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는을요 애로 붙여줍시다. B애요, B애. 라고 했을 때 요건 틀린 말이 되는데 어떻게 바꿔줘야 돼? A와 B의 위치를 바꿔줘야 됩니다. 맞죠? 이 대상은 빨갛다라고 하는 거는 무엇을 통해서 이제 기초 믿음들을 통해서 맞죠?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대상은 빨갛게 보인다라고 하는 건 A에 의해 정당화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돼야 돼? 이 대상은 빨갛게 보인다가 A를 정당화하는 거야. 이거 이해돼요? 자, 이 대상은 빨갛게 보인다라고 하는 명제가 A를 정당화하는 겁니다. A에 의해 정당화되는 게 아니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지금 단문이 틀린 게 되겠죠. 자, 다음 4번. 토대론자들에 따르면 우리의 믿음 체계는 A와 B로 이루어져 있고 기초 믿음, 비기초 믿음 맞는 말. 자, 그 다음 5번. A는 믿음의 토대를 믿음 체계의 토대를 이룬다. 맞죠? 토대를 이루는. 그러니까 토대론자라고 할 때 토대가 어디에서 온 거냐면 기초 믿음에서 온 겁니다. 기초 믿음을 지식의 토대로 둔다라고 해서 토대론인 거야. 왜냐면 기초 믿음이 있어야 다른 믿음이 나온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A로부터 추론을 통해서 정당화되는 믿음이 비기초 믿음 맞는 말이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자, 3번의 보기 한번 봅시다. 자, 우리는 일상생활이나 학문활동에서 진리 또는 참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이론은 진리이다 라고 말하거나 그 주장은 참이다 라고 말한단 말이야. 우리가 평소에. 자, 이 문제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에 대응설이라고 하는 게 있답니다. 대응설. 자, 그래서 보기에 대응설을 보자면 대응설은 어떤 판단이 사실과 일치할 때 그 대상, 그 판단을 진리라고 보는 게 바로 대응설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판단이 사실과 일치할 때 판단을 진리라고 보는 게 대응설. 자, 그래서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가서 보라 라는 말에는 이러한 대응설의 관점이 잘 나타나 있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가서 보라라고 하는 거. 보라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야? 네가 감각으로 지각해라 이 말이야. 맞죠? 네가 감각으로 지각해서 그게 맞다 참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그거는 진리라는 거야. 그게 대응설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감각을 사용하여 확인했을 때 그 말이 사실과 일치하면 참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라는 겁니다. 자, 대응설은 일상생활에서 참과 거짓을 구분할 때 흔히 취하고 있는 관점으로 우리가 판단과 사실의 일치 여부를 알 수 있다고 여깁니다. 우리는 특별한 창의가 없는 한 대상을 그대로 정확하게 지각한다고 믿고 있는 거지. 맞죠? 사실을 믿고 있는 거죠. 실제는 아닐 수 있는데. 맞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책상이 네모 모양이라고 할 때 감각을 통해서 지각된 네모 모양이라고 하는 표상은 책상이 지니고 있는 객관적 성질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책상은 네모이다라고 하는 판단이 지각 내용과 일치하면 그 판단은 참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대응설은 새로운 주장의 진위를 판별할 때 관찰이나 경험을 통한 확인을 중시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감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응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치?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알고 있는 무언가가 있어. 그리고 내가 감각한 무언가가 있어. 얘가 서로 1대1로 대응해. 맞아.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참이 돼. 라고 하는 원리가 바로 뭐야? 대응설이라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네모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책상을 봤더니 네모야. 그럼 뭐 하면 돼? 이 책상은 네모다 라고 결론을 내면 되는 게 이제 대응설이라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여기 관점에는 토대론이랑 비슷한 관점도 있고 다른 관점도 있습니다. 맞죠? 토대론이랑 비슷한 관점에는 뭐가 있어? 감각을 그대로 믿은 상태로 받아들이는 거. 그거는 토대론이랑 비슷해요. 맞지? 그런데 이 대응설도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류 불가능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모의 정의가 뭔데? 봤는데 우리가 눈에는 네모로 보이지만 사실은 미세하게 네모가 아니면 어떡할 거야? 맞지? 자, 그러니까 지금 오류, 그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오류 불가능성에 대한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얘도 그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겠지, 대응설도. 맞죠? 자, 1번 선지 한번 볼게요. 1번 선지. 대응설은 어떤 판단이 사실과 일치할 때 그 판단은 진리라고 보고 인식론에서는 정당화되는 참인 믿음을 지식이라고 보는군. 맞죠? 둘 다 맞는 말입니다. 둘 다 이제 본문에 있는 거죠. 자, 다음 2번 선지. 토대론자들이 일상적인 믿음은 추론의 과정 없이 지각에 의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직접적으로 형성된다고 본 것은 보기의 대응설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겠군. 쌤 방금 얘기했습니다. 감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초 믿음, 이거 정당화될 필요 없이 저절로 얻을 수 있는 거라고 했어. 왜? 감각은 믿을 수 있는 거니까. 그게 토대론자들의 관점이라고 했잖아. 기본 토대론자의 관점. 그런데 여기 대응설에 나오는 것도 뭐야? 지금 감각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2번 선지처럼 말하는 토대론자들의 관점은 이 대응설의 관점에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관점이 되겠죠. 자, 다음 3번. 보기의 지각 내용과 일치하는 참인 판단은 윗글의 본문이죠. 본문의 지각에 의한 경험으로 만들어진 믿음에 해당하므로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군. 맞는 말이죠. 아까 쌤이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보기의 대응설도 마찬가지로 종이를 봤는데 사실은 조명이 빨개서 빨간 거야. 근데 뭐 한 거야? 빨간 거 그냥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대응설도. 맞죠? 자, 그러니까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 당연히 있겠지. 왜? 감각을 그대로 믿었으니까. 맞죠? 자, 다음 4번. 보기의 관찰이나 경험은 윗글의 참거짓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개별적 경험에 해당하겠군. 그쵸? 자, 보기의 관찰이나 경험은 윗글의 참과 거짓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개별적 경험이라고 하는 게 누구 말? 칸트의 말입니다. 이거 기억나요? 이 문장이랑 똑같은 말을 했던 사람이 본문에 아까 칸트였어. 칸트. 참 거짓을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없는 개별적 경험이라고. 칸트는 이 말 왜 했는데? 감각은 참 거짓을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므로 오류가 있다 라고 얘기하려고 한 거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참 거짓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개별적 경험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책상을 네모라고 본 것도 사실은 참거짓을 따질 수 없는 개별적 관점으로 보는 거야. 칸트 입장에서. 맞지? 자, 다음 5번 선지. 보기의 판단은 정당화할 수 있는 적절한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무한 흑태 논증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생기겠군. 그쵸? 자, 보기의 판단은요, 뭐가 없어? 기초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기초 믿음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감각을 했어. 얘를 봤어. 그래서 얘가 1대1로 대응해. 참이야. 근데 얘가 참이 되려면 이 사이에 그냥 정당화되는 어떤 논증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요거를 정당화할 수 있는 다른 데를 찾아. 그러면 또 걔를 정당화할 수 있는 데 또 찾아야 되고 또 찾아야 되고 또 찾아야 된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이제 무한 흑태 논증이 생길 수 있는데, 자, 지금 보기의 판단 같은 경우에는 얘가 다른 정당한 근거를 필요로 해? 안 필요로 합니다. 토대론자들의 입장에서는 필요로 하지. 이해돼요? 토대론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려면 계속 다른 논증들이 필요해. 그래서 다른 논증들을 종결시킬 수 있는 뭐가 필요해? 기초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야. 맞죠? 자, 그런데 대응설을 얘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요거를 바탕으로 요게 그냥 참이 된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진리라고 얘기했잖아. 그쵸? 그러니까 보기의 관점에서는 얘네들을 또 정당화하는 다른 논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겠죠. 자, 다음 4번 봅시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자, 윗글의 기업과 니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러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고전적 토대론과 최소 토대론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자, 고전적 토대론이랑 최소 토대론은 어떻게 나뉜다고 했어? 최소 토대론은 어찌됐건 간에 얘는 뭐가 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어.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오류 가능성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기 뭐냐, 귀납 연역 추론. 연역 추론의 문제였어요.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귀납 추론으로도 얻을 수 있으니까. 맞죠? 최소 토대로는 뭐야? 이 두 개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두 개 다 인정하긴 하지만 최소 토대로도 토대론이기 때문에 뭐는 가지고 있어? 기초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1번 선지 보면 최소 토대론은 고전적 토대론과 달리 귀납적인 방식으로도 비기초 믿음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는군. 맞는 말이죠. 최소 토대론자들은 이거 다 인정하는 거다. 맞죠? 자, 다음 2번 고전적 토대론에서는 오류 불가능한 명제가 기초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반면 최소 토대론은 기초 믿음도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맞지? 왜냐면 감각으로부터 오는 게 기초 믿음인데 여기에서 올 때 오류가 생길 수 있다고 했잖아. 맞죠? 이 조명에 따라서 종이가 달리고 올 수 있는 오류 인정하는 거죠. 최소 토대론에선. 자, 다음 3번 고전적 토대론과 최소 토대론 모두 기초 믿음으로부터 추론을 통해서 비기초 믿음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그쵸? 자, 두 토대론의 공통점은 어찌됐건 간에 얘네들이 뭘 가지고 있다? 기초 믿음이라고 하는 건 가지고 있어요. 알겠지? 근데 고전적 토대론에서는 오류 불가능이고 최소 토대론에서는 기초 믿음 오류 가능이라고 보는 거야. 기초 믿음 자체는 있죠. 그래서 3번도 맞는 말. 자, 다음 4번 선지 고전적 토대론과 최소 토대론 모두 지식의 적절한 토대를 구성하기 어렵군. 그러니까 봐봐, 지금 지식의 적절한 토대를 구성하기 어렵군이라고 돼 있잖아. 토대론자들이 뭘 구성하려고 하는 건데? 토대를 구성하려고 한 거잖아.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는 지식의 적절한 토대를 찾은 거야. 그걸 뭘로 기준으로 삼은 거야? 기초 믿음을 기준으로 삼은 거야. 맞지? 그런데 칸트 입장에서는 토대론자가 아니니까 비판을 하는 거지.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지식의 적절한 토대를 구성했습니다. 왜? 인식론의 한계를 깼잖아. 인식론은 S가 P를 믿는 그 과정에서 정당화가 빠져 있어서 인식론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 인식론의 문제를 해결해 준 이론이 뭐였어? 토대론이었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토대론 입장에서는 지식의 적절한 토대를 구성했다고 볼 수 있지. 근데 칸트 입장에서 그게 아닌 거죠. 자, 다음 5번 선지. 자, 고전적 토대론과 최소 토대론 모두 믿음 체계의 토대를 이루는 기초 믿음을 설정하는 건 이거 뭐 3번 선지랑 똑같은 말. 맞죠? 맞는 말. 하고 안무 봅시다. 페이에와 라반의 안무.
자, 요거는 지난주에 해가지고 그냥 더 간단하게 봐볼게요. 어찌됐건 간에 안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들어가 있다? 기호성이 들어가 있다고 했어. 맞죠? 자, 그러니까 이제 페이에가 만들었던 이 기보에는 안무라고 하는 이 동작에 기호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치 기호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어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언어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호를 이제 담아서 이제 무보를 만들었다. 자, 그래서 페이에가 활동하는 당시는 어떤 당시? 궁정발레. 자, 그래서 궁정발레 같은 경우에는 뭐가 중요했다? 자, 이 관객석 자체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동선이 중요했다. 맞죠? 자, 동선이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공간상의 이 안무가들의 배치 이런 것들이 중요했습니다. 얘네들이 무슨 모양으로 서 있지? 어느 모양으로 움직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록한 게 바로 페이의 기본법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관객들이 식별할 수 있는 기하학적 형상을 만들어내는 게 특징이었대요. 자, 페이의 기본법은 3차원인 궁정홀의 무대와 춤을 2차원인 종이 위의 사각형과 선 기호로 치환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3차원인 궁정홀의 무대를 2차원인 종이 위의 사각형 선 기호로 치환했기 때문에 얘는 뭐로 나타낼 수 없다? 3D로 나타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어떤 모양이 안 나온다? 대각선의 모양이 안 나온다고 했어. 맞죠? 자, 그래서 이 페이의 기본법에서는 안무가들이 어떤 선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수직선과 수평선을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했어요. 수직의 움직임과 그 다음에 수직의 움직임과 수평의 움직임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했죠. 자, 그래서 페이에는 자신의 기본법을 통해서 공간과 움직임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춤의 원칙을 확립했는데, 우선 춤이 발생하는 공간, 그러니까 무대죠. 무대는 사각형으로 규정. 그리고 그 무보 페이지에 맞게 그려진 사각형은 직사각형의 궁정홀 전체 공간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무대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춤의 움직임을 구성하는 요소인 포지션, 파 등 9개의 동작 요소와 그 다음에 카당스, 피겨로 세분화했다고 돼 있는데,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가 시간이 좀 끌릴 만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외울 수는 없잖아. 맞지? 근데 이거 가지고 상세하게 막 그 선지에 나와 있다고 하면 우리 뭐 할 수밖에 없어. 무조건 본문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맞지? 그래서 본문 서치 해가지고 포지션, 파, 그 다음에 카당스, 피겨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찾아야 돼. 맞죠? 자, 그래서 포지션과 파는 뭔데 그러면? 발의 위치, 발의 내딛는 형태. 발의 위치, 포지션, 내딛는 형태, 파야. 그 다음에 카단스는 뭔데? 움직임의 박자. 피겨는 뭐야? 무용수의 동선. 뭐 우리가 외울 수는 없고, 맞죠? 그냥 찾아서 보면 됩니다. 맞죠? 본문에서. 하여튼, 자, 페이의 기본법은 사각형 안에 피겨를 표시하는 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봐봐봐. 사각형은 무대잖아. 맞지? 무대에 당연히 뭐가 그려져 있어? 피겨를 표시하는 선이 그려져 있다는 건 얘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그려져 있다? 사각형에. 그렇지. 동선이 그려져 있다 이 말이겠죠. 동선. 자, 동선이 그려져 있고 그 선에 카당스와 동작 요소를 표시하는, 자, 그래서 뭐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사각형에 동선 표시돼 있고 이 동선마다 뭐가 있는 거야 지금? 뭐가 그려져 있어? 카당스가 들어가 있는 거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카당스와 그 다음에 동작 요소 있는데 동작 요소 뭐였어? 포지션, 파 등등등에서 9개의 동작 요소. 그게 지금 이 카당스 안에 이렇게 막 적혀 있겠지. 맞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시하는 기호들이 결합된 형태였다고. 자, 그래서 춤의 각 동작은 언제나 포지션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무용수의 움직임은 연속적 과정이 아니라 무대 위 특정 위치에서 정해진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동선을 이렇게 쭉 움직이다가 여기서 이 동작, 여기서 이 동작, 여기서 이 동작 하는 게 중요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사이로 이어지는 그 사이에 뭘 하는지는 기본법에 안 나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춤의 동작을 구성하는 행위와 그 동작을 기호화하는 행위는 별개의 것이었지만 페이에의 기본법에 의해서 안무라고 하는 용어는 종이 위에 기호를 써서 춤을 창작하는 것을 의미하게 됐대요. 자, 그래서 춤이 사각형이라는 평면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움직임의 요소들 역시 수직과 수평의 평면 운동으로 구조화되었습니다. 자, 안무가 어떻게 됐다고? 수직과 수평의 평면 운동으로 구조화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동작 요소들은 향후 발레의 기본 테크닉이 됐대요. 자, 그러니까 발레의 기본 테크닉이 됐다는 건 발레의 기본 테크닉, 그러니까 고전적 테크닉은 뭐였다? 수직과 수평으로 움직이는 동작들이었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안무가 평면 위에 기하학적 형상을 그리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업이 되면서 2차원 조형성이 춤의 미적 규범으로 확립되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2차원 조형성은 뭐랑 연결되면 돼? 수직 수평이랑 연결되면 되겠지. 자, 다음 문단. 20세기 초의 안무가 라바는 페이의 무용 기본법을 춤에 대한 이론적 탐구의 토대로 삼아서 자신의 무용 기본법을 고안하고 이를 통해서 움직임을 수행할 때 나타나는 완전한 조형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라반 위에 2차원 조형성 있고요. 라반 있고 그 다음에 완전한 조형성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그 전까지는 2차원 조형성이었는데 라반이 고안한 건 뭐였다? 완전한 조형성을 드러낼 수 있는 기본법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라반은 당대 지배적인 춤 형식이었던 발레의 공간 구조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새로운 춤의 공간 구조를 모색하고 움직임의 원리를 밝히고자 했는데, 자, 포지션과 자세가 중심이 되는 발레의 고정적인 공간과는 다르게 춤이 실제로 발생하는 공간은 끊임없이 형태의 변화가 발생하는 공간으로 바뀌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발레는 고전적 발레를 말하겠지. 맞죠? 자, 고전적 궁정 발레에서는 고정적인 공간에서 포지션과 자세를 취하는 것이 바로 뭐였다? 안무였다는 거야. 맞죠? 자, 그게 안무였습니다. 자, 그런데 라반은 어떻게 생각했어? 춤이 실제로 발생하는 공간은 형태의 변화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공간인 거야. 맞죠? 자, 그래서 라반은 발레의 움직임이 앞, 뒤, 좌우, 위아래라고 하는 제한된 방향성을 가져서 안정적이고 수동적인 경향을 지닌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수평수직을 말한다. 그쵸? 수평수직. 제한된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야. 근데 뭐해? 수동적이야. 그쵸? 안정적이고 수동적인 경향을 지닙니다. 그에 반해 대각선 방향의 움직임은 불안정하고 능동적인 경향을 지닌다고 했죠. 자, 그래서 그거는 기존 발레가 가지고 있는 공간 구조를 벗어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를 많이 활용해야 된다? 대각선을 많이 활용해야 된다. 자, 그래서 춤은 본질적으로 뭐 하기 때문에? 불안정하기 때문에. 춤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대각선을 많이 활용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안정적 움직임을 배제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안정적인 평면과 불안정한 대각선을 결합하여서 완벽한 조화를 추구했습니다. 자, 이를 위해 그는 공간을 앞뒤로 구분하는 수직면, 그 다음에 좌우로 구분하는 시상면, 그 다음에 위아래로 구분하는 수평면이라고 하는 세 평면을 제시했고, 각각 4개의 꼭지점을 지니고 있는 평면들을 하나의 중심에서 교차시켜서 만든 그림이 바로 요거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 요렇게 서 있어. 자, 그래서 수직면이랑 똑같은 면으로 사람이 있다고 쳐. 맞죠? 자, 그래서 사람의 몸을 뚫고 수직으로 있는 면을 바로 뭐라고 한다? 시상면이라고 한다고. 맞죠? 사람이랑 똑같이 이게 내가 이렇게 서 있으면 나랑 똑같은 면, 여기를 수직면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 여기를 가르는 거를 수평면이라고 한다고.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수평, 수직, 시상을 바탕으로 뭘 하는 거야? 입체를 나타내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의 평면을 3개를 합쳤단 말이야. 자, 그러면 꼭지점이 몇 개가 생겨? 예, 꼭지점 몇 개 생겨요? 12개 생기지. 사각형 3개 합쳤는데. 맞지? 꼭지점 12개 생기죠. 자, 그래서 얘를 이어. 이 입이 이으면 3차원의 뭐가 만들어져? 정십이 면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이상적인 공간 구조라고 봤단 말이죠. 자, 그래서 라반은 결정체 중앙에 위치한 몸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지점. 자, 몸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지점이 각 꼭지점에 해당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느냐? 주위공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위공간. 자, 그래서 결정체의 중앙에 위치한 몸이 꼭지점을 향해서 팔과 다리를 뻗으면서 움직임을 발생시킨다고 보았죠. 자, 그래서 그는 몸의 사지가 결정체의 꼭지점들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경유하며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형식을 뜻하는 스칼라. 지금 여기서도 이제 개념을 용어가 나오는데 이 스칼라라고 하는 건 뭐였어?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맞죠? 그 번호를 정해놓고 움직이는 거였다, 그치? 이는 출발점에서 움직임을 시작하여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쭉 이렇게 돌고 다시 돌아오는 거야. 맞지? 그게 순환 구조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가령 A 스칼라는 정심이 면체를 구성하는 수직면의 꼭지점에서 시작하여 치상면의 꼭지점을 거쳐서 수평면의 꼭지점에 이르는 과정을 4차례 되풀이하면서 12개의 꼭지점을 모두 순서대로 경유하는 움직임이랍니다. A 스칼라는. 자, 그래서 그러니까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수직면의 꼭지점에서 시작하니까 여기나 여기서 시작하겠네. 맞죠? 손을 뻗을지 발을 뻗을지는 몰라. 맞죠? 자, 그래서 여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어찌됐건 간에 수직면, 수평면, 치상면을 모두 다 돌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A 스칼라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순환성과 연속성은 공간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3차원의 조형성을 구현한대요. 자, 라반은 신체를 움직임을 발생하는 하나의 도구로 인식하면서 암호의 개념을 움직임의 원리를 파악하고 서술하는 것으로 규정했고, 그는 신체 동작의 연속성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신체를 중심으로 3개의 세로선의 기호를 활용하여 신체가 공간상에 움직이는 일련의 과정을 기록하는 무용 기보법을 개발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 몸에 중심선이 있어. 맞죠? 무게 중심이겠죠. 어느 부분. 자, 그래서 이 중심선을 바탕으로 우측선, 좌측선을 나눠가지고 뭐 하는 거야? 각각의 그 선에서 움직이는 그 동작들을 나타내는 거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얘기한 게 바로 라반의 기보법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페이의 기보법과 라반의 기보법 좀 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페이의 기보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1번 선지에서 기보법에서 기하학적 형상을 재현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춤의 미적 규범이 2차원 조형성으로 확립되었다? 맞는 말이죠. 자, 지금 기보법에서 기하학적 형상을 재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 있다. 기하학적 형상 어디 있습니까? 궁전발레 얘기가 나오는 부분. 기하학적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 페이의 기보법. 맞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 뭐야? 2차원 조형성. 맞는 말이다. 그쵸? 그 다음 3번 봅시다. 페이에가 정리한 9개의 동작 요소들이 향후 발레의 고난도 테크닉이 되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좀 선지가 좀 그렇긴 한데, 자, 여기서 말하는 게 어찌됐건 간에 고난도 테크닉이 된 게 아니라 뭐가 된 거야? 기본이 된 겁니다. 기본. 맞죠? 기본 동작이 된 거죠. 자, 기본 동작이 됐다. 자, 그 다음 3번 페이의 기호법을 통해서 몸을 움직일 때 나타나는 완전한 조용성을 기부할 수 있게 되었다. 자, 내가 아까 완전한 조용성은 2D라고 했어? 3D라고 했어? 3D라고 했어요. 맞지? 자, 페이의 기호법은 2D를 나타내는 거, 3D를 나타내는 거, 2D를 나타내는 거. 맞죠? 완전한 조용성과 2차원 조용성이 이 지문에서 서로 다른 거야. 이해되죠? 자, 다음 4번 선지 페이의 기본법에 의해서 안무라는 용어는 다른 사람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춤을 창작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안무는 사람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춤을 어떻게 한 거다? 기호화한 겁니다. 기호화. 그러니까 춤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기호처럼 쓰일 수 있다, 언어처럼 쓰일 수 있다 라고 생각한 게 바로 이제 기호법의 시작이었습니다. 기호법의 시작. 그래서 그게 마치 기호법이 언어처럼 적혀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했던 동작을 다른 안무가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야. 왜? 그 기호법을 보고 따라하면 되니까. 맞죠? 자, 그래서 그건 마치 언어처럼 쓰였다 라고 해서 기호화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자, 다음
자, 회의회가 위적으로 인정한 안무는 출발점에서 움직임을 시작하여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출발점에 시작해가지고 한 바퀴 돌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건 2D였어, 3D였어? 기억나요? 3D였어요. 정시비 면체에서 움직였다 가는 거잖아. 그거 3D였어요. 누가 개발한 거야? 라반이 개발한 거죠. 맞죠? 그러니까 페이에가 틀렸다, 그렇지? 이거는 라반이 고안한 안무의 특징이죠. 이번 문제는. 자, 다음 보기 봅시다. 3번. 현대무용은 고전 발레의 유미주의의 반기를 들고 자유로운 개인의 정서적 경험을 표현하기 위해서 모든 형식주의를 버리고 낭만적인 분위기나 감정이 아닌 낭만주의의 본질인 정신을 구현하려는 무용이 현대무용이래요. 자, 그래서 이 시기는 모든 의미에서 인간 해방과 평등 정신이 예술적으로 중시되는 시기였답니다. 이런 시대적 경향으로 인간성을 억압했던 기교 위주의 형식에 사로잡힌 발레에 대한 저항으로, 자, 인간성을 억압했던 기교 위주의 형식에 사로잡힌 발레 위주를 보세요. 요 발레가 어떤 발레겠어? 기보 위주의, 그러니까 페이에가 했던 수직선, 수평선 강조하는, 맞죠? 그 해당 위치에서 해당 동작을 오류 없이 딱 실천해야 되는, 인간의 자율성이 제한된 그런 규칙들이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국면을 타개하려는 운동이 발레 전체에서 일어났다는 거, 현대무용 중에서 형식주의, 그러니까 낭만주의는 뭐에 해당한다? 그러한 기본법의 규칙을 깨는 걸 말하는 거겠지, 맞죠? 자,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입장에서 참된 무용 정신을 회복하고 독자적인 무용 예술을 확립하려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현대무용의 탄생이랍니다. 자, 현대무용이 발레의 저변이 비교적 약한 미국과 독일에서 일어난 것은 새로운 무용 이념과 새로운 움직임 스타일의 등장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잘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현대무용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어디에서 많이 일어났다? 미국과 독일에서 많이 일어났다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미국과 독일은 뭐야? 이 과거에 나왔던 궁정 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행하지 않았던 지역에서 새로운 무용의 형태로서 또 규칙이 만들어졌다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 좀 얘기하고 있죠. 자, 1번 선지 볼게요. 자, 페이에가 활동하던 당시 궁정홀이 관객석이 무대보다 높은 곳에 있다는 것에서 불평등이 만연한 시대임을, 자, 현대미술은 평등 예술이 예술적으로 중시된 시기임을 짐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하나 설명이 나와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사실은 현대무용이 평등 정신을 예술적으로 중시한 시기라고 하는 건 뭘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인간 본연의 정신을 계속 드러내려고 했던, 그러니까 낭만주의를 그대로 따르려고 했던, 거기에서 인간 해방과 평등 정신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객석의 위치랑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보기에는 현대무용 그 다음에 낭만주의가 관객석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안 나와 있어. 그렇죠? 그래서 알 수 없죠. 이거 관객석의 위치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자, 다음 2번. 회의에는 무대 위의 무용수가 정해진 자세를 취하는 기하학적 형상을 뚜렷이 드러내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어. 현대무용은 이러한 것들을 벗어나려고 했어. 맞는 말이다, 그쵸? 자, 잘 봐봐. 그 회의에는 무대 위의 무용수가 정해진 자세를 취하는 기하학적 형상이라고 하는 건 어떤 발레를 말하는 거야? 아주 옛날에 과거의 궁정 발레를 말하는 거야. 맞죠? 자, 그런데 여기 현대무용은 두 가지가 있었어. 하나는 뭐였어? 낭만주의를 그대로 따르는 것. 그건 뭐야? 완전히 파괴하는 거지, 기존의 규칙들을. 그 다음에 미국이랑 독일에서 유행했던 현대무용이 있어요. 미국이랑 독일에서 유행했던 현대무용은 뭐야? 기존의 궁정 발레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나라에서 만든 규칙들이야. 맞죠? 그러면 당연히 페이의 기본법이 실현이 돼 있겠어, 안 돼 있겠어? 안 돼 있겠지. 맞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보기의 마지막 문장 보면 새로운 무용 이념이라고 돼 있잖아. 맞죠? 그게 바로 뭐야? 페이의 기본법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겠죠. 그 다음 3번 선지. 현대무용은 정신적 가치와 자유를 추구했기 때문에 정해진 현식이 있는 기본법을 활용하지 않았다. 이거는 지금 보면은
그 현대무용 중에서 저기 독일이랑 미국에서 유행한 거는 독자적인 무용 예술을 확립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독자적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이 현 궁정 무용의 그 기보법을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새로 만들어서 했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기보법은 있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정해진 기보법을 활용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요. 정해진 기보법이 있는데 그게 페이의 기보법이랑 좀 다르겠죠. 자, 다음 4번. 라반의 기보법이 정십이면체의 공간 구조로 더욱 다양한 안무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무용과 유사한 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군. 자, 봐봐. 라반은 3차원의 조형성을 만든 건 맞아. 그런데 라반 역시 엄격한 규칙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어요. 맞죠? 12개 꼭지점 다 돌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야 된다며. 맞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A 스칼라를 기준으로 보자면 이제 엄격한 규칙인 거거든. 근데 이게 사실은 좀 보기에 설명이 좀 덜 적혀 있어서 이 낭만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엄격한 규칙을 인간의 내면적 욕망이나 이런 감정으로 다 그냥 벗어나는 걸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 낭만주의는 뭐 인간의 이성으로 만들어진 규칙이 있다, 그거 다 어기는 게 낭만주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빨간색 사과 초록색으로 그리고 이게 뭐 빨간색 사과 보라색으로 그리고 이게 낭만주의야. 알겠죠? 그래서 4번도 일단 틀린 말. 그 다음 5번. 라반은 춤이 실제로 발생하는 공간은 계속해서 변화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형식주의를 탈피하고자 한 현대무용과 이제 맥락이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봐봐. 라반은 탈피한 게 아니고 뭐 한 건데 발전시킨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페이에가 고안했던 그 수평적 움직임이랑 수직적 움직임을 버렸어, 안 버렸어? 안 버렸어요. 그거를 발전시켜가지고 이제 저기 뭐냐, 이 시상면을 하나 추가해서 꼭지점을 12개로 만들어가지고 구현한 거야.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탈피했던 것이 아니고요, 발전시킨 거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형식주의와는 좀, 형식주의를 탈피했던 낭만주의랑은 좀 다른 부분이 있겠죠. 자, 그래서 라반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뒤에 사회 질문 좀 봅시다.